세금은 극빈층, 생활은 상류층. 생활은 상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부동산 매매로 11억 원의 차익을 거뒀는데도 네.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1,400만 원만 납부하고 대부분 체납한 한 전업주부에 대해서요. 예. 정부가 출국 금지 처분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전업주부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주부는요, 지난 2009년에 그 서울의 한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매매해서 11억 원의 이제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두 채는 2002년에 각각 4억 4천만 원과 그리고 3억 5,800만 원을 주고 산 집인데요. 이제 이렇게 많은 차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예. 미뤄왔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정부의 이런 조치까지 있었던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11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 여기서 당연히 소득세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세금이 한 7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400만 원만 냈어요. 네. 한 1% 남짓된 건데, 이 보면 이제 국세청에서 이 체납과 관련해서 이제 출국 정지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에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을 한 거 보면 이제 체납의 의지가 없다. 체납에 대해서 이걸 세금을 낼 의지가 없고, 그리고 출입국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예. 해외에 나갔다 온 것이 빈번해요. 그러면 해외에다 은닉자금을 이걸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서에 불복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에서 생활비나 이제 대출금을 갚는데 다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해외에 도피할 이유도 없고 해외여행도 가족여행으로 몇 번밖에 나가지 않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렇게 출국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송 부장님 저렇게 항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이 금액이 워낙 크단 말이에요. 소득이 들어온 것이.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분은 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뭐 한 26억 정도 팔아서 예. 받았고 순수하게 이제 그 중간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만 11억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6억 9,1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2017년까지 그러니까 그 6억 9,100만 원 양도소득세 부과한 건 2009년이에요. 근데 2017년까지 낸 돈은 1,400만 원밖에 안 냈거든요. 1,400만 원. 예,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제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예. 가산세가 붙어서 2017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이제 11억 9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전혀 이제 내지를 않은 거죠, 하나도. 그래서 가산금이 묻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어났고 그 과정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국세청에서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예. 뭐 마땅히 이 박 씨 같은 경우에 뭐 추징할 수 있는 재산도 없었던 거예요. 그 돈 말고는. 그리고 남편도 뭐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연소득이라고 해봐야 기껏 어떤 때는 700만 원, 어떤 때는 1,500만 원, 뭐 이런 정도 예. 인 거죠. 근데 가족들은 해외여행하고 자녀들은 해외에 가 있고 예. 이러니까 뭔가 낼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 이런 문제가 세금은 납세 의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다른 거 생활비 쓰고 다른 뭐 대출 갚고 뭐다 후순위로 밀렸거든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 결국에는 이 이제 부부가 선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00만 원을 처음에 이제 초기에 냈던 것으로 보여요, 9년 예. 전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뭐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탕진하고 결국에는 지금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게 이제 항변의 이유가 되는데 예. 그런데 뭐 아무래도 내가 이제 투자해서 번 이득인데 이거를 거의 사실은 이득금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1억을 투자해서 번 돈이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존재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11억을 벌었는데 이제 투자금 빼고 나면 6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양 변호사는 사실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강제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강제로 징수를 하려면 사실은 그 명의자의 어떠한 재산이 사실 잡혀야 되는데, 예. 왜냐면 그게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 사람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은닉을 철저하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그 사람의 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휴지 조각 같은 판결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재판부가 출국금지 결정을 하면서 판단을 하기로는 네. 해외에 은닉했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조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두 자녀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빈번하게 이제 드나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뭐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킨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은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 세금 부분 이외에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그 본인이 시세 차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명백하기 때문에 예. 은닉 재산이 더 있는지를 조금 추가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김광선 변호사, 재판부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일단 높게 봤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출국 금지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국세 체납을 하게 되면요, 이제 체납의 자체되는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전업주부고 아마 본인 명으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음에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체납에 관해서 집행을 안 했던 걸 보면 저 여자의 명의로 전혀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마 본인도 본인 재산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저 체납하지 않고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강제 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근데 본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재산이 없으면 버텨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전혀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러면 집행을 못 하죠. 못 하고 단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세 포탈 혐의로 어떤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이제 시효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도 그렇게 소득이 없는 걸로 보여요. 예. 근데 남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가 없어요. 명의가 다르면. 그런데 지금 자녀분 둘이 해외 유학 중이거든요. 근데 해외 유학하면 이게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돈들,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를 팔아서 가지고 있는 돈은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성으로 쓸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걸 다 쓰고 나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은닉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보면 어쨌거나 그 아파트를 팔아서 순수하게 이 얻은 이득이 11억 원 정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억 9천 100만 원이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11억이 생겼고 6억 9천이 부과가 됐어요. 그럼 11억 중에 예를 들면 6억 9천 1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아마 이 여성 생각에는 내가 11억 했는데 6억 9천 이거 너무 많아.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그런 같고.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그래서 것 이걸 같아요. 안 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버티는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 명의 재산도 없고 국세청에 들여다보니까 뭐 추징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 남편도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예. 가족들은 또 해외여행을 해외여행도 자주 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의도적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어딘가에 빼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부 예. 입장에서도 출국금지를 풀어달라. 이 여성이 이제 소송을 낸 것은 2008년 10월까지 출국금지가 돼 있는데 나는 그 돈을 사실 그 대출금 상환하는 데 썼고 생활비 썼고 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이른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예.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에서 진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오후에요, 자진해서 셀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점이 문제였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이제 예외적이라고 보는 건데, 일단 뭐 검증을 스스로 이제 우리가 셀프 검증이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아주대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의,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를 대동을 했고, 이제 참관인으로 경기도청
출입 기자, 네. 그리고 본인의 뭐 비서랄지 대변인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한 7분여 정도 이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공지영 씨하고 김부선 씨 간에 이제 녹취된 부분에 이제 은밀한 부위에 까만 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 지금 없으면 이걸 흔적을 지운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부분도 검증을 해보니까 레이저 흔적이나 수술봉합 절제된 흔적이 없다. 흔적도 없다. 그러면 뭐 이 검증 결과로만 보면 김부선 씨하고 공지영 씨가 나눴던 대화 중에 그 부분은 김부선 씨가 허위로 얘기한 게 아니냐. 예.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검증 자체는 사실은 본인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뭐 시간을 정해서 예. 일단 물어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점이 없다 하면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에서 빨리 검증을 해달라.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검증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이러한 선정적인 이슈에 이재명 지사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결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9일 날 국정감사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국정감사에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선제적으로 예. 이렇게 본인이 검증을 해서 이걸 좀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김부선 씨나 강용석 씨가 SNS랄지 하는 얘기를 보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 그 부분, 이 교수님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이렇게 본인이 가가지고 검증을 받아온 것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발휘할 수 없죠. 이거는 거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뭐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제 한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입지상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본인과 연관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대중들에게 호기심을 더 유발하고 지금 사실 뭐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점의 모양이나 색깔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게 돼서 오히려 부메랑처럼 이게 더 오히려요? 예, 시끄러운 일을 유발한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예.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할 만한 그 시점까지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오히려 존재합니다. 예. 그럼 예. 그런데 이제 점에 관해서는 뭐 셀프 검증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없는 걸로 이 얘기가 됐고 또 거기에 성형외과나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갔기 때문에 예.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잠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부수 씨나 강용석 씨는 이 점 하나 가지고 모든 걸 가리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신체의 은밀한 부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고 이제 황색 저널리즘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아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예. 이제 또 다른 걸 이슈를 내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소국장 이재명 지사 측에서 원했던 건 어쨌거나 지금 김부선 씨랑 공지영 작가랑 얘기한 부분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감행을 했을까요? 뭐 그 정도는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김부선 씨와 공지영 작가 사이에 나눴던 대화 중에 특정 부위에 크고 까만 점,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판단이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김부선 씨의 주장에 일정한 흠집이 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저도 지금 단계에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급했다는 거죠, 본인이. 워낙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SNS를 통해서 이슈의 확산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19일 날 경기도 국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이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 논란이 잠잠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벌써 예. 이미 김부선 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가 들은 건 김부선 씨한테 들은 건 그거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말고도 뭐 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른바 이재명 지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공격거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단기적으로 이 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뭐 방어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효과를 내면서 앞으로도 쉽게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저는 일단 이 경찰 조사가 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벌써 이 이슈 자체가 제기된 지가 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사를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언제까지 점이 있느니 없느니 뭐 빨간색이니 검은색이니 이런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경찰이 좀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가부간에 확실한 결론을 좀 최대한 빨리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이 결과도 브리핑하고 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과,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공개 검증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도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 김부선 씨 변호인이죠. 강용석 변호사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그러면 당사자예요. 공지영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던 음성 파일에서는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지영 씨는 현재 뭐 직접 말을 하거나 SNS에 자신의 뜻을 비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 게시를 했는데요. 그 해당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그렇게 자신의 신체에 자신이 있으면 왜 김부선이나 강용석을 직접 고소하지 않지라는 의문을 남긴 글을 또 리트윗하기도 했고요. 셀프 검증이 법적 효력이 필요 없는 쇼라는 건 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누구보다 잘 안다. 그것에 대한 증거 능력 하나도 없다. 이런 글을 누가 쓴 거를 이제 게시를 다시 하면서 이 글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췄습니다. 근데 양진일 변호사 일단 저 내용만 보면은 어쨌거나 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일파만파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1차적으로 나왔어요. 아주대병원에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면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고 뭐 사과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근데 이제 김부선 씨 측과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 측은 워낙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의료진이라든지 입회했던 뭐 기자를 포함해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본인들 측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 측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검증단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검증단에서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일단 입장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 증거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원칙은 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뭐 검증 영장을 받아서 이게 검증을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이게 법원 단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일정한 병원이라든지 의사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사람이 내놓는 그 보고서를 받아본다라든지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부선 씨 측도 그런 결과는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에서요. 자신의 업보라는 단어가 썼는데 SNS가 족쇄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그때 상처받은 분도 많았어요.
역시 저도 사람이라서 겪어보니까 알겠더군요.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앉았던 자리에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토론회 때는.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그 다음에 싸가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업보라고 엇보고 있습니다. 업보라고 생각하죠. 업보라고. 소국장님, 사실 이재명 지사의 저런 거친 직설적인 발언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는데 상당히 공헌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후회한다. 이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보면은 이 해경군 김씨 수사와 네. 관련해서도 이 수사가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할 수사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집 등등에 대한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경찰 수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핸드폰 2대 압수해 갈 거면서 아침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 이러한 맥락은 이 본인이 마치 이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언, 어제 이제 좀 아까 보셨던 인터뷰 발언 등등은 제가 보기에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네, 반성문을 확실하게 쓴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과정 또 예.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너무 공격적이었다. 예. 그리고 싸가지가 없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나한테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였다. 이게 다 내 업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특히 이제 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과 맞붙었지 않습니까? 예. 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해철 의원과 맞붙으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고소고발을 하고 했던 주요한 어떤 이 주체 세력이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도 물론 있지만 거기보다는 이 친문재인, 친노 세력 쪽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뭔가 이제는 좀 내가 반성하니까 좀 화해하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맥락에서 지난 13일 날 전해천 의원이 이 지사 해경군 김씨 부분에 대한 밝혀달라는 그 고소를 취하한 것도 예.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예. 이재명 지사의 저 얘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만합시다. 우리 대동단결합시다. 뭐 예.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서 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경군 김 씨요, 김광선 변호사. 지금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이 본인이라고 이제 지정되는 사람이 내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이재명 지사 이제 팬카페 운영자 이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그 운전기사로 일했던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지사 있을 때 운전했던 사람이 자기 계정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운전기사 계정이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운전기사가 다른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그냥 워낙 그 당시에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건 내 계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예. 후퇴를 한 거죠. 그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저거 자기 계정이 맞다고 했다가 또 말을 번복하니까 굉장히 곤혹해요. 근데 사실 16일 날 경찰에서 이제 전격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또 굉장히 계정과 자기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가 있으면요. 뭐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수행비서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SNS 계정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뭐 댓글 달게 하고 뭐 공감 표시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운전기사도 사실은 여러 개를 만들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댓글 달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팀에서 대신 댓글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과정으로 갔는지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버리니까 이건 그러면 또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언론에서도 말했고 제가 볼 때 이제 상식적으로 그 아이디가 HK 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 부인 이제 김혜경 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맞아요. 맞지만 꼭 이게 맞다고 해서 과연 이재명 지사 부인이 한 것이냐. 그리고 그 내용에 네. 보면 뭐 전화번호랄지 이메일 같은 게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문제되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후보자, 그리고 선거 후보자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을 하면 당선 무효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명으로 이런 SNS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걸 과연 했을까라는 저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럼 소 국장님, 이게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만든 계정을 누군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전 수행비서, 운전기사, 이 사람이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고 예. 운전도 해주고 홍보를 같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개의 계정을 별다른 의미 없이 이제 많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만든 건지 내가 안 만든 건지 나도 좀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트위터 아이디를 5개를 만들어서 예. 2개는 제가 운영하고, 하나는 김광삼 변호사가 운영하고, 하나는 양지민 변호사가 운영하고, 하나는 홍순빈 아나운서가 운영,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든. 선거 국면이라는 게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만들기는 내가 만든 것 같긴 한데 내가 운영을 안 했으면 내가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 건 아니고, 예. 이런 약간 그런 지금 뉘앙스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연 이 운전기사가 만든 건지, 예. 아니 만들어 놓고 또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만든 적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만약에 운전기사가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그 트위터 아이디가 HK 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 아이디를 그걸로 했냐는 거죠. 자기가 그냥 만들 거면 자기 주변으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이 이 지사와 측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이제 해왔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 지사 입장에서 만약에 수행비서가 만든 것으로만 밝혀져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정치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어제 소환해서 다시 조사를 했다니까 좀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맘카페가 마녀 사냥을 한 거 아니냐는 좀 논란이 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3일에 예. 그 새벽에 발견이 됐어요. 새벽 2시 50분쯤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화단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는 그 38살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홍순배 아나운서, 이 보육교사에게 어떤 일이 그동안에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한 시민이 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겁니다. 이 보육교사가 이제 수속돼 있는 이 어린이집에서 소풍에 갔었는데요. 예. 그 소풍 자리에서 한 시민이 보육교사가 축제장에서 원생을 밀쳤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동학대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밀친 건지 아닌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예.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요? 네, 이제 그런 뭐 다른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모로 추정되는 이제 그 아이의 이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 그것은 아동 학대였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 둘의 뭐 관계가 원만히 되지 않을 만한 이제 발언들을 예. 인터넷상에서 했었던 겁니다. 카페 글이 그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글들이 올라왔고 그게 논란이 되는 와중에 이수정 거기서 네. 실명과 사진 등등이 공개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아이의 피해자의 이모라는 분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 이모라는 사람이 10일 날 이제 신고가 된 이후에 이 사건에 이제 내막을 알게 돼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예. 뭐 결국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맘카페 어떤 지역에 있는 맘카페에다가 이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의 실명을 공개를 하고 신상을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맘카페의 회원들은 대부분 학부형이고 이 정도 나이 또래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집에서 워낙에 학대 문제가 많이 이제 제기가 되니까 예, 예. 뭐 댓글을 마구 달기 시작한 거죠. 비난의 댓글을.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소극장님, 아까 그 저희가 CG로도 보여드렸는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거나 게 아니고 얘기를 들은 얘기를 일단 올리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뭐 현장에는 이모가 있을 수가 없죠. 이모가 네. 현장에는 없었는데
그 이제 뭐 학부모들 뭐 본인 표현대로라면 한 10여 명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라고 예. 했는데 들은 것으로 이제 글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묘사체로 해서 내가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나뒹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걸 그렇게 해서 뭐 달려오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밀쳐가지고 아이가 나뒹굴었어요. 이렇게 막 들었을 텐데 예. 그걸 자신이 본 것처럼 아이가 나뒹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예. 상당히 이제 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들은 그림처럼 그것이 와닿으면서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그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이제 많이 올리게 그러네요. 되는 뭐 것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이렇게 직접 지금 보고 있는 형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고 예. 지금 뭐 또 한편에서는 이 이모라는 이분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직접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해당 교사와 또 동료 교사들을 뭐 무릎 꿇리고 물을 뿌렸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관계가 그것도 분명한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예. 분명해진 이후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어떤 얘기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확대되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또 하면서 결국은 교사가 목숨을 끊는 데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선 선배님, 이거는 사실 아동학대라는 의심 정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파악되기도 전에 이미 이 보육교사분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위압감이 너무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보육교사가 한 행동을 이렇게 그대로 주위 사람들이 얘기한 걸 내용을 봐도 이제 지역 주체 가서 이제 돗자리를 깔았을 거 아니에요. 예. 돗자리 흙이 묻으니까 이제 돗자리를 털고 있는 와중에 이 본인의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가 와서 안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터는 와중에서 이제 그걸 거절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의성 있는 학대라고 보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예. 약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아동학대로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 글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조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제 학부모가 와서 항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보육교사가 이제 설명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학부모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제3자가 뛰어든 거죠. 이모라는 사람이. 그 이모라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계속 난리를 치고 원장, 부원장을 비롯해서 이 보육교사가 무릎을 꿇히고 또 물도 뿌리고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인접한 근거를 이제 맘카페에다가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면서도 너무나 이제 모욕적인 걸 당하니까 이런 걸 좀 참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 와가지고 이제 뭐 유치원에 와가지고 이제 물을 뿌렸다는 건 이제 동료 교사의 얘기인데 만약에 이것도 맞다고 하면은 이것도 죄가 될 것 같다는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폭행죄가 되죠. 폭행죄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카페에다 올린 글이 자체가 신상도 공개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사실에 근거되지 않으면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랄지 이제 그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이모의 과도한 행위가 이런 참사를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해당 유치원 원장에 따르면요, 그 유치원 그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이렇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보고 있는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여론몰이, 마녀 사냥, 이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사실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서의 내용을 보면 내 희생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논쟁을 진행하기 싫다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억울한 감정이 있었을 거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내 무엇인가 좀 억울한 지점이 해소가 되겠구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말라. 이게 이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연유에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고 그 설명을 하고 싶어 했던 대상은 결국은 카페의 그 댓글을 다른 일종의 여론에 대한 이제 어떤 해명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원 이제 제공자가 사실 또 이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화살이 이 이모에게로 또 다 쏠리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또. 전개되다 보니까 이게 예. 지금 너무나 불건강한 그야말로 이제 뭐 익명성이 이제 담보된 예. SNS 상의 최악의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 사실관계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예. 그야말로 여론몰이로 그야말로 논쟁만 계속 이어가는 이런 이제 사태로 변질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운영자가 공지를 한 것이 지금 그 보육고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행동들이 그대로 또 이모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양팀장 지금 그 맘카페라는 곳의 분위기는 지금 좀 어때요?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이모분이 글을 올렸을 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보육교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모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직접 본인이 본 것처럼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육교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워낙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론 보도도 나오고 실제로 그 당사자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추모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실 그 지역 사회의 맘카페라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한 가게에 대해서 불매운동하자, 여기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맘카페에서 적극적으로 또 후원을 하게 되면 지지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맘카페,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 카페 하나에서 뭐 글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했을 것 같고요. 좀 추모를 하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순배 아나운서 지금 이 일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개 글이 올라오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청와대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 글에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7만 7천 명이 동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또 다른 갑질이다. 그리고 이런 교사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글이 이곳에 실려 있었습니다. 소국장 이게 이른바 신상털기라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자정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거 뭔가 규제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어떤 그 법적인 규제 이런 부분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한 문화 자체가 이제 큰 틀에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몰려가서 어떤 때는 뭐 왼쪽을 막 공격하고 어떤 때는 오른쪽을 공격하고 이런 아무런 책임성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당사자한테는 정말 엄청난 심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리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올린다고 해도 그것을 받는 당사자의 고통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악플 다는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를 하고 이른바 썬플 달기 운동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인터넷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고요. 이 아동학대 문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번 같은 경우에 좀 초기 단계에서 너무 민감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중에 이제 와서 조사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밀쳐진 게 아니고 아이가 와서 안겼고 아이 몸에 별다른 상처도 없었다. 이런 걸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그렇지 않게 과도하게 해석이 되면서 문제가 퍼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고의성이 있었는가 그 교사에 그리고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돼 왔는가 여러 가지 이런 판단 속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좀 봐야지 어떤 뭐 단편적인 하나 가지고 막 몰려가서 내 아이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떤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인식이 기저에 또 깔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가 월요일인가요? 전해드렸었는데 여대에 알몸으로 출연하면서 SNS에 올린 경우가 있었죠. 잡았어요. 양재희 변호사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그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 그 해당 학교를 찾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실은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때는 그 해당 학교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제 드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렇게 드나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본인의 SNS에 그 음란물과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삭제를 했다라고 하고요. 경찰은 결국 이제 음란물 유포와 그리고 어쨌든 그 학교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제 검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검거할 때도 사실은 CCTV에 다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었고 본인은 SNS에 본인이 자의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올렸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인상 차기와 그리고 그때 당시 착용했던 뭐 운동화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걸 사실은 대조해서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님 저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뭐 다른 사건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옛날로 따지면 사실은 바바리맨이라고 네. 소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노출증이라는 이제 성도착증 환자의 행위인데 문제는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상당히 진화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도 그냥 특정 어떤 여대에서 사진을 찍은 그 일회성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SNS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지난 거의 한 6개월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공공 장소에서 소위 그것을 이제 야외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야외 노출을 하면서 뭐 전라로 이제 사진을 올리고 성기 사진을 올리고 또는 이제 자위하는 행위 과정을 무슨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본인의 어떤 성적 일탈을 개인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 가지고 네. 결국은 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팔로워 그러니까 독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공유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사실 존재합니다. 지금 이 SNS 상에.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바바리맨이랑 다른 것이 이게 어떤 인터넷 공간에 올려짐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좀 생기게 다른 된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성적인 일탈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가 인터넷상에서 모여서 그들만의 어떤 유희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번 사건이 터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경쟁적으로 더 뭐 강한 사진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게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고 이 사람의 이제 본인이 올린 사진이 굉장히 뭐 수백 장 더 넘게 올라와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근데 이거 자체로도 범죄인데 혹시 이런 행위들이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성범죄로도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네. 그러나 이제 어떤 특정한 성일탈적 욕구가 있다 하여 그게 강간으로 곧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자친구도 존재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딱히 성범죄 전력자이다거나 이런 이제 정보들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무리가 있군요. 네. 이 남성을 검거한 경찰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찍은 사진이 약하셨어요. 그 건물 1층 로비에 CCTV가 하나 설치됐는데 알몸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거에서 신발 특징하고 신발하고 거기 그 녹화되는 출입자들의 신발하고 비교를 한 거죠. 경찰의 수사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교수님 이번에도 신발 한 짝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CCTV가 있어가지고 예. 결국은 그 신발 한 짝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신고 다닌 사람을 이제 특정을 하게 돼서 결국은 검거하게 된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의 뭐 그 동선을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떤 구에
이 사람이 출몰을 하는 것을 결국 검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소부장님 저희가 앞서 제목에서도 검거했지만은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 실제로 이 여대 학생들은 피부로 체감을 하니까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공포감 같은 것도 좀 느낄 예. 것 같고 평소에 내가 공부하러 갔던 강의실 주변, 복도 주변을 이 남자가 자유롭게 활보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그 장소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상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공포도 생길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예. 또 학교의 또 어떤 보안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외부의 남성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보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예. 라면서 이제 학교 측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뭐 책걸상까지 전부 다 그 관련됐던 걸 다 교체를 해라. 지금 이런 예. 주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공포감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 변호사님 지금 총장이 공개 사과까지 하고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나 봐요. 일단 총학생 측에서 이제 총장이 이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걸 사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학교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 세우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글로벌 그리고 개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캠퍼스 자체가 이제 학생만을 위한 캠퍼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아니면 이제 어떤 사회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캠퍼스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개방적인 캠퍼스로 가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가버리면 결국 동덕여대 발전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절충적으로 잘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외부인 출입 규정에 관한 부분할지, 그다음에 뭐 강의실에 들어가려면 학생증이 있지 않으면 강의실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카드 리더기를 설치한다랄지, 그다음에 뭐 CCTV 같은 걸 통해서 폐쇄 어떤 CCTV를 통해서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이게 사후 약방문이기 때문에 동덕여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과연 이게 없어지겠느냐. 그래서 강의실이나 신상 캠퍼스가 어떤 공연 음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열렬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촛불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총학생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 보면요. 이 남성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그 민간기관에서 한 자격증, 갱신, 보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 측에서 이 자격증, 갱신, 보수 교육을 하는 측에 위탁을 해서 그 일정한 공간을 일종의 임대를 해준 거죠. 토요일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전체의 과정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을 담당한 쪽에서 이 들으러 온 이 수강생들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딱 관리를 해서 들어올 때 100명 들어왔다 100명 딱 체크를 하고 나갈 때는 100명이 다 나갔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뭔가 그런 관리 같은 것들도 좀 됐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측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주 차량이 나홀로 질주를 하고 추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홍수미 아나운서. 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비틀비틀 달리던 승용차를 이상하게 여겼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사이 운전자는 길에 내려 노상방뇨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격자 차량의 전방 영상입니다. 저기 붉은색 차선을 넘어드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차 보시면 뭐 차선을 아슬아슬 넘나들고요. 뭐 차량을 피하는 등 이렇게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자 지금 운전자가 시민이 저 차량을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시민이 계속 쫓아가고 있으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 내용이 인터뷰가 좀 준비가 돼 있네요.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좀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네요. 위험하니까? 거리 두고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좀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근데 계속 우회전 깜빡이 계속 키면서 가고 있네요. 저희 다 공조를 해놨고요. 가고 있으니까 뭐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요. 예.
네, 이렇게 한참을 가던 운전자는요, 네. 지금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더니 길에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노상방뇨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이후에 다시 이 길에서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데요. 예. 이제야 지금 오른쪽에 갓길에 경찰차가 보입니다. 경찰차가 따라가니까 갑자기 저 차량이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결국 저 차량은 졸음쉼터 난간과 정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서야 사고가 나서야 멈췄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고 충격 영상인데 이렇게 차량 앞부분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교수님, 이게 무려 45분간이 고속도로를 내려가서 볼일 보고 다시 올라와서 또 질주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뭐 의사결정 능력 상에 뭐 상당히 판단 능력이 참 부족해 보입니다. 예. 결국은 내려가서 소변을 볼 때 다시 고속도로를 타지만 않았으면은 뭐 좀 한잠 자고 간다거나 뭐 어떻게든 운전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별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 않을까. 심지어는 잠깐 내려가서 소변을 보고 다시 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 보면 이 예. 음주운전하는 습벽이 특히 이제 음주를 하고 고속도로를 달려본 경험이 완전히 처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경계심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만성화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양질에서 음주운전이 저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졸음 쉼터로 진입을 한 다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된 차량을 2대를 잇따라서 추돌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정차된 차량에 다행히 그때 당시에 사람은 없었어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갓길에 잠깐 세워놓고 위급한 일을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실 생명까지도 부상 나올 수 위태로울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보이고요. 저 운전자의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아예 많지네요. 취소되는 수준이었고 굉장히 만취 상태였다라고 보이고요. 그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서 노상방뇨를 할 당시에 뒤에 차가 라이트를 켜고 블랙박스가 다 촬영이 되고 본인이 정차해서 노상방뇨를 하는 걸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라고 보이고요. 경찰이 결국에는 이 남성이 이제 차량을 들이받은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광선 선배 어쨌거나 잡긴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공권력이 아니고 시민이 직접 본인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45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분이 굉장히 어떤 사명감이 좀 있고요.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 신고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앞에 가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차량 번호만 알려주고 되게 뭐 그걸로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 45분 동안 계속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쓰면 같이 쓰고 그리고 경찰과 계속 막 16분, 17분만 통화하면서 갔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뭐 시민의식이 좀 투철하고 저거로 인한 어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저거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분 참 잘했는데 혹시 근데 경찰이 너무 늦게 간 건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45분이면 사실 적은 시간은 아니죠. 예. 근데 이 장소가 또 이제 고속도로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 도로라면은 저보다는 빨리 경찰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떤 서로 관할 구역이 다를 수도 있고 이 속도가 또 쭉 그 진입로라든 이런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로서도 최선은 다 했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린 게 아닌가 싶고 이 음주운전 부분은 저는 정말 이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다치는 정말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또 음주로 인한 사고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술 먹었으니까 하면서 봐주는 그런 거였다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쪽으로 법이 바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예. 이 재범률이 한 45% 제가 기억하기로 이 세 번째까지 가는 게 한 20%가 넘어요. 그럼 예. 한 번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운전할 가능성이 거의 절반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범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좀 이렇게 엄벌에 처하는 쪽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영자 씨, 홍수민 아나운서 어떤 얘기예요? 네, 무려 40년 전입니다. 대구의 효목동에서 한 경찰관이 이름 없는 아기를 발견하는데요. 이 경찰관이 마음씨 좋게
이 아기를 보육원에 인계를 합니다.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름이 없던 아기에게 자신의 이름을 따서 홍영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덴마크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양부모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한 가정까지 꾸리고요. 뭐 아들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이 홍영자 씨가 다시 한국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부모랑 그리고 자신의 은인, 그 경찰관을 찾기 위해서 온 건데 예. 실제로 그 은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영자 씨가 덴마크에서부터 이제 영상을 보내온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The reason why I would like to find my birth parents is to understand my history and my past, and also the circumstances revolving me being given away. And of course, I would also like to meet them. I do not blame them in any way. They have my sympathy. I think it must have been a difficult decision. And I really hope they live happy and healthy lives and they have more children of their own. I understand that there's a lot of stigma revolving birth parents. 그러니까 소극자님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 자연스럽겠죠.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또 덴마크에 가서 아마 나름대로 이게 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한 명 이제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키우면서 여유도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나의 뿌리,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그분들은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살고 계실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입양센터, 입양연대, 친부모 찾기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좀 선을 대면서 이제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영자 씨를 찾아주신 분이 홍영우 퇴직 경찰관인데 이분 인터뷰도 좀 있네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래 보재기에 사가지고 네. 어디에 누가 길 가던 사람이 네. 그분이 와가 내한테 네. 그걸 신고를 해서 들고 와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가 최초로 내가 신고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이름도 성도 모르니까 내 인적사항을 해가 내가 홍영우니까 여자니까 자자를 해가 홍영자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 내 이름 따가지고 또 이래 하니까 또 기분이 또 묘하고 이래 또 뭐 잊어먹는 딸을 찾았는 그런 기분이야. 홍순배 아나운서 영자 씨가 저 경찰관 분은 꼭 만나고 싶다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친부모님만큼이나 저 경찰관만큼은 꼭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소문 끝에 그 요청 5시간 만에 기적처럼 이 홍영우 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다시 만났을 때 기분이 감회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나의 그 정말 표류하던 정체를 드디어는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해외 입양 가신 분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해외 입양 제일 많이 보내는 불행한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미 입양 가신 분들 자기 부모들 뿌리 찾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노력하시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서 어떻게든 생부 생모를 찾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홍순배 아나운서 지금 영자 씨가 친부모님은 아직 못 만난 상황이에요? 네, 영자 씨도 홍영우 씨를 먼저 찾으면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 추가 정보는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씨 착한 이 홍영우 씨가 이 영자 씨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부모님 찾을 때까지 내가 부모 역할을 해주겠다며 연락처까지 남겼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훈훈한 소식인데 이 영자 씨는요. 양부모 아래에서 건강하게 성장을 했고 결혼해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됐다고 합니다. 40여 년간 가슴에 묻어있는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하는데